머리는 시원하게 뚫어주고 가슴은 따뜻하게 데워주는 책 이야기. 팟캐스트 책 사이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책 사이다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박알라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책 읽는 황주부입니다. 네. 우리 방송 되게 오래 한 줄 알았는데 오늘 6회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왜 오래 했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러게요. 익숙해서 그런가? 그런가 봐요. 저희 지난 방송 때 시 얘기 나눴잖아요. 네네네. 방송하고 나서 시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저는 제가 그 복효근님의 시를 여러 군데 전파했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리고 제가 제일 기억에 나는 거는 그 시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림과 같잖아요. 어떤 한 장면을 시인의 눈으로 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가 잘 아는 화가에게 그 시를 소개해주며 그 목련꽃이 보고 싶다 나는 그래서 작품의 모티브로 소개했답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한 작품을 언젠가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시화전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 시화전 때도 보면 네. 그림 잘 그리는 친구랑 시 잘 쓰는 친구랑 또 혼자 두 가지 능력을 다 가진 친구랑 그렇죠. 이런 차이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글을 제공하셨군요. 그렇죠. 제가 쓰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제가 능력이 안 돼서 좋은 시를 본다는 게 계속 마음 안에 뭐랄까요? 쌓여 있는다고 할까요? 그게 이제 잘 안 날아가는 것 같아요. 좋은 시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가을에 좋은 시 한 편을 꼭 마음에 담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저희 오늘 주제가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 당신의 취향은? 이런 질문인데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그냥 주제 톡으로 바로 넘어가 볼 텐데요. 네네. 오늘도 저희 고정 패널이시죠. 김동환 기자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듣고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경계에 있는 분 아닌가요? 그렇죠. 저는 이제 2달 있으면 결혼을 하니까. 와우. 지금은 혼자 살고 있고. 네. 예, 그렇죠. 경계에 있죠. 오늘 배합이 죽이는 것 같아요. 왜죠? 저는 결혼한 13년 차? 그리고 한 분은 경계인? 또 한 분은? 저는 싱글이죠. 네. 그렇죠. 저도 분가를 해서 혼자 살기 시작한 지가 이제 만 5년? 이제는 좀 구력이 쌓여서 청소와 살림과 이런 것들이 손에 좀 익었습니다. 네. 집도 이제는 시간이 좀 지나니까 본가에 아예 안 가게 되더라고요. 부모님 댁에 바로 코앞인데도 뭐 분기 한번 갈까? 오라고 전화가 오는데 전화가 오면 그냥 조용히 그 매너 모드로. 저는 사실은 지금 혼자 산 지는 저도 한 6, 7년 정도 됐는데 사실 제가 혼자 살 때는 부모님이 제가 사는 데를 모르셨어요. 왜요? 제가 안 알려드렸거든요. 야, 대단하다. 왜냐면은 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알고 계시면 또 혼자 사면 얼마나 또 마음이 또 그렇겠어요. 모르는 것보다 더 마음이 그래서 막 반찬 가져오시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그냥 모르는 걸로 그렇게 했었죠. 근데 또 이게 굉장히 뭔가 좀 후레자식 같지만 다 적응이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후레자식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이제 늘 일관되게 주장하는 바가 부모에게 곁을 주면 안 된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밥을 어쩌다 식사를 한번 하잖아요. 시간을 내서. 그러면 갑자기 여행을 가자고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적지 않은 이제 부담이 되거든요. 근데 혼자 살 때 부모님이 혼자 사는 집에 자주 오시나요? 그럼요. 정말? 오려고 하시죠. 괜찮다고 해도 자꾸 와서 뭘 해주려고 하시고 정리해놓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감지하고. 남자라서 그런 건가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저도 혼자 결혼하기 전에 혼자 한 8년 정도를 반지하 새방에서 혼자 살았어요. 월세방에. 근데 제 기억에 아빠 엄마가 같이 오신 적은 한 번도 없고 아빠 혼자 한 번 정도.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렇게 혼자 사는 집을 들여다보시나? 갑자기 우리 부모님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저는 제 상황에 대해서 좀 부연을 좀 하면 저는 친구들이랑 술 먹으면서 세상에 진짜 멀쩡한 집이 별로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저의 가출로 모두가 해피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혼자 살기로 결정한 네. 적응이 되어서 출가. 그렇죠. 출가인데 부모님 모셨으니까 가출인데. 가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출인데 왜냐하면
또 이제 어머님은 저를 너무 애정을 쏟으시고 또 아버님은 또 아버님이 또 필요로 하는 애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분은 두 분이 부부니까 거기에 맞는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사시고 아들 이제 다 컸으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그냥 알아서 살아가면 되고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이제 캥거루족이라고도 하잖아요. 독립을 못해서 그렇죠.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애들을.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어느 정도 시점에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경우에 오히려 좀 가족의 어떤 그런 구성이 어그러지고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나고 생각해 봐도 잘한 결정이었다. 네. 자, 이제 오늘 네. 얘기를 이제 이어갈 때 청취자분들께서는 이 세 명이 각자 어떤 포지션과 상황인지를 네, 캐릭터를 좀 이해하고 설정이 되신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사실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요즘에 그 혼밥, 혼술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제 혼자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문화적인 또 사회적인 현상처럼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좀 혼자 살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함께 살기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결혼 얘기도 했지만 가정을 이루는 거를 넘어서서 어떤 그 1인 가구끼리의 연대라든지 네. 뭐 마을이라든지 그렇죠. 도시 공동체라든지 이제 이런 맥락의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뭐 혼밥, 혼술 익숙하시죠? 그럼요. 근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도 사실은 혼밥 혼술이 저는 프리랜서니까 자연스러워요. 특히나 이제 혼밥은 훨씬 자연스럽고요. 혹시 혼여가 뭔지 아세요? 혼여요? 네. 여성 할 때요? 혼자 여관을 간다? 어머, 상상력들이 좀 정말 얼척이 없군요. 아니, 왜냐면 그런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지 않아요? 혼자라고 포털에다가 입력을 하면 왜 연관 검색어가 뜨잖아요. 제일 많은 게 여행이에요. 혼자 여행. 혼자 여행. 혼영은 뭔지 아시겠죠? 혼영이요? 네. 혼자 영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예전에는 왜 혼자 그런 것들을 하면 궁상스럽다라던가 뭔가 친구가 없다거나 측은해 보이는 그렇죠. 것이 뭔가 있었죠. 그런 것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게 멋지고 되게 독립적이고 그리고 뭔가 어떤 하나의 약간의 성공적 지표? 그러니까 혼자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그런가? 그러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전 개인적으로 혼자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혼자 여행하는 여행자를 보는 시선하고 요즘 시선은 정말 많이 달라요. 다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10년 전쯤에 제가 혼자 여행을 하면 약간 뭐라 그럴까요? 무슨 사연이 있는 여자?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뭔 사연이. 그런데 지금 이제 혼자 여행을 다니는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혼자 여행을 가면 뭔가 이제 주변에 오히려 사람들이 물어보죠. 약간의 그 동경? 혹은 뭐 궁금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굉장히 반갑게 대해주시는 것들이 정말 많이 변했구나라는 걸 저는 느껴요. 혼밥도 그렇긴 하죠. 예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학생 이런 친구들이 혼자 밥 먹고 있으면 선배가 측은하게 보면서 계산해주고 간다든지 어깨를 툭툭 두드리고 간다든지 이런 이제 풍경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대학 앞에 가면 절반은 혼자 먹는 친구들이니까 그렇죠.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요새는 뭐 혼밥 식당도 있고 그죠? 뭔가 이제 그냥 한 개인의 선택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도 뭔가 이 혼자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대상으로 물론 이제 뭐 마케팅이나 소비의 어떤 부분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좀 많이 달라진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1인 가구 수가 굉장히 늘어가지고 뭐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이 1인 가구라고 하니까 놀랍죠, 그거. 그 부분은 우리가 1인 혼자 이 얘기를 할 때 주로 젊은 분들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따지고 보면 이제 고령층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이혼율이 높아지고 네네. 또 자녀 세대와 떨어져 사는 노인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양쪽을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주로 초점이 말씀처럼 문화적인 거, 트렌디한 거 이런 영역에서 얘기가 되다 보니까 주로 젊은 층들만 이렇게 소비되고 보여지고 하는 측면이 맞아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사실은 그것도 이제 중산층 이상의 그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혼자 산다는 것과 사실은 내가 돈이 없고 혹은 돌봐줄 사람이 없고
혹은 내가 집이 없고 이런 문제로 혼자 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 혼자 산다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있어 보이고 뭔가 따라가고 싶고 이런 부분만 더 부각돼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의 변화가 굉장히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놀랍죠. 우리가 좀 뭐 책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사회학자 노명우 교수가 네네. 쓴 책인데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출판계에서는 그 혼자 사는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얘기를 꺼냈고 그게 시장에서도 성공을 거둔 그러니까 독자들에게 호응을 얻은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자 스스로도 40대에 그 대학 교수인데 싱글로 살고 있고 뭐 요리도 하고 뭐 부모님 봉양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이런 모습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자기 고백과 사회적인 맥락을 함께 얘기한 책이 있었고 그 비슷한 시기에 또 해외 저작이지만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라고 네. 이제 이 책이 그 1인 가구 혹은 이제 싱글들이 사회 문화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실제로 어떤 역할들과 파급력을 이제 미치는가 이런 걸 다룬 책이잖아요. 제가 그 책을 읽었는데 네. 저는 그 책에서 제일 기억나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여태까지 인류 역사가 정말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오래되는 역사 동안 사실은 사회적이고 경제적인 생활의 모든 단위는 가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로소 가족이 아닌 1인이 대도시에서는 3분의 1 이상이 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2인 가구, 3인 가구, 뭐 다인 가구를 다 제치고 사실 1위가 됐다라는 건 인류 역사에서 그냥 혼자 많이 살지 혼자가 유행이야 이걸 넘어서서 뭔가 굉장한 변화가 오고 있고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게 저는 정말 확 다가왔어요. 그냥 많구나가 아니라 이게 정말 뭔가 굉장한 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확 다가온 게 맞는 게 제가 말씀드린 두 권의 책이 다 2013년에 나왔어요. 정말 얼마 안 됐군요. 그 전에는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책이라는 콘텐츠로 다루는 얘기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2013년부터 그런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혼자 산다는 것, 뭐 싱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상황이고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가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겪는 어떤 어려움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네.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끼리 다른 단위의 어떤 이제 공동체를 만들려는 소위 마을 공동체에 대한 책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단기간에 지금 이루어진 변화라서 여전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네. 그 김동완 기자님은 네. 이제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결정의 이유가 뭡니까?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결혼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굉장히 나쁜 아들인 게 엄마한테 이렇게 틈 날 때마다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라 이런 얘기를 주기적으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한 번에 얘기하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저는 30 넘어서 꾸준히 그 얘기를 해왔어요.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죠. 그럼 이 1인 가구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못 만나서 지금 그렇게 있는 겁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뭐 연애 자체도 많이들 좀 힘들어 한다고 하고 불과 이제 저도 이제 올해 나이가 35인데 한 10년 정도만 나이가 차이가 나도 그런 게 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때는 참 대학교 때 거의 연애 말고는 다른 걸 안 했는데 요즘 친구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취업 시장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상황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뭐 약간 세태가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여기 두 가지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이제 정서적인 측면도 있는데 여기 그 취업 포털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설문을 한 거예요. 자신이 이제 나홀로족에 해당되는지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이유를 물어봤을 때 1위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어서 이건 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이죠. 근데 다른 대답들을 보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남에게 맞추는 게 힘들어서 남들과 비교되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이건 약간 우리 사회 문화랑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누구랑 연결이 되면 그런 이제
집단 속에서 비교되거나 거기서 이제 상대화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를 안 낳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녀를 낳으면 비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자녀들만큼은 커졌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 마음이. 저는 결혼 13년 차지만 아이를 가지지 않은 요즘엔 또 굉장히 많은 그렇죠. 가족의 형태잖아요. 근데 보면은 저는 좀 이렇게 뭐랄까 정말 세대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는 내가 집에서 독립한다는 게 혼자 사는 걸 의미하진 않았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방을 얻어서 뭐냐면 집을 쉐어하는 쉐어하우스가 아니라 방을 2명이나 3명이 쉐어해서 쓰는 그런 자취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집에서 독립해서 살았지만 그럼 굉장히 길잖아요. 35세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면 얼마야 한 20년 정도를 살았지만 그중에 정말 저만의 방을 가진 건 사실 8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기간은 사실 누군가와 끊임없이 함께 살았던 건데 근데 이제 요즘은 아예 이제 그런 과정보다는 그래도 내가 혼자 살고 싶다. 그러니까 룸메이트라든가 기숙사라든가 이렇게 누군가와 함께 뭔가를 공유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롯이 나만의 방 혹은 집을 가지고 싶다라는 그래서 이제 오롯이 혼자 살기라는 게 정말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성공의 지표? 내가 어느 정도 뭔가 원하는 것 중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는 그 다음에 결혼을 해야지.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그것보다는 그 앞선 목표가 나만의 집. 이런 걸 가져야지. 이렇게 좀 바뀐 느낌이에요. 그 집단이나 조직의 그 결속력에 대한 그 강조가 굉장히 컸잖아요, 한국 사회가. 그러다 보니까 반작용이 크다는 느낌도 들고, 가족에 그렇죠. 대한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뭐 저를 비롯해서 제가 뭐 앞서서 이제 농반 진반으로 부모한테 곁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그런 식의 이제 냉소처럼 그냥 하는 농담들이 사실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은 짐이다, 부담이다, 스트레스다. 가족과 뭔가 행복한 기억과 경험이 더 적은 거고, 그런 걸 앞으로 기대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가족 없는 나 홀로 있는 삶, 섬처럼 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관계를 사실은 우리가 이제 맺고 거의 이제 회사 다녀도 관계잖아요, 그게. 학교 다녀도 그게 관계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관계인데 어떻게 보면 집에서도 예전에는 그게 이제 관계라는 게 어디 가든지 자연스러웠는데 지금 뭐냐면 혼자 있을 때만은, 그러니까 내가 나만이라고 생각하는 곳에서는 정말 관계 맺고 싶지 않다. 이런 어떤 기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회사에서도 요즘엔 과거와 같은 식으로 관계 맺고 싶어 하지 않죠. 예를 들면 회식 같은 거 저녁에 하는 거 불편해하고 뭐 가정 대소사 같은 거 서로 안 알리는 게 속편하고. 그렇죠. 그냥 일로만 딱 1대1로만 그냥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문화는 사실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 뭐 잠깐 얘기했지만 마을 공동체 같은 것들에 대한 부분도 그걸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구현하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한편 이제 1인 가구를 선택한 혹은 이제 비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다수라고 저는 보는데는 그런 방식의 공동체로 엮이는 것도 부담스럽죠. 네. 되게. 네. 그리고 그게 대부분 이제 그 어떤 공간만 이제 같이 공유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많은 부분이 이제 거기서 그렇죠. 엮이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부담이 큰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고잉 솔로 싱글턴 아까 잠깐 네네. 얘기했는데 뭐 정확한 제목은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죠. 네. 저는 이 책의 긍정적인 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서도 2013년 이런 처음 얘기가 나올 때 그때만 해도 뭐 혼자 홀로 이런 것이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어떤 문화적인 의미를 만들어내고 있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려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인터넷하고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넓고 다양한 인맥을 확보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홀로 지내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이 훨씬 더 폭넓은 그러니까 예전처럼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뭐 혈연이나 뭐 직접적인 가까운 관계를 맺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네트워크를 갖고 형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혼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낯선 사람들과 엮이는 공적인 자리에 더 자주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으니까. 그렇죠. 네. 또 자원봉사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도 더 높고요. 독신자들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보다 술집이나 클럽에 가는 횟수도 2배나 많았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외식도 더 자주 하고 음악이나 미술 강좌도 더 많이 듣고 친구들과 쇼핑도 더 자주 다녔다. 좋네. 거의 이제 유토피아 같은 얘기예요. 이제. 그렇죠. 사실은 뭐냐면 개인으로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사실 가족이 산다라는 건 서로 어떤 부분들을 접어주거나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참거나 이래야 되는 부분이 많은 거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그 모든 것을 내가 조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놀고 싶을 땐 나가 놀고 그렇지만 내가 놀고 싶지 않을 때는 누구도 나를 침해할 수 없게 사실 할 수 있는 거.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개인주의라는 게 굉장히 그 덕목으로 추구되는 사회에서는 사실은 이 혼자 살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되게 긍정적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약간 이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관계 맺는 걸 좋아하거든요. 좋아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고 하는 관계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어떤 제 개인적인 발전이나 아니면 저를 좀 고양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뭔가 치고받고 할 때 많이 나왔었어요. 이게 거꾸로 보면 어느 정도는 사실 그런 관계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할까요? 능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는 이걸 원해서 선택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이제 그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거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기자니까 기사 혼자 쓰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혼자 쓰는데 가령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뭐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이제 터졌을 때는 TF를 만들어요, 회사에서. 그래서 이제 기자를 넣어놓거든요, 몇 명씩. 니네끼리 해서 해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희끼리 막 기획도 하고 같이 협업도 하고 하는데 이게 훨씬 재밌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개인적인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어느 정도 수준이 맞는 사람들끼리 뭔가 서로를 하나의 지점을 향해서 작업을 같이 해나간다. 소통을 통해서. 그게 주는 굉장한 즐거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갈등 조정 능력이 저는 이제 요즘에 느끼게 된 게 이게 특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여자친구와 뭐 이런저런 결정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갈등 조정 능력이라는 게 정말 얻기가 어려운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참고 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갈등 조정 방법이겠죠. 내가 참으면 갈등이 어쨌든 수그러 드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대화로 푼다 할지 뭐 요즘 강조되는 거 소통, 공감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나 혼자 산다라고 했을 때는 소통할 필요도 없고 공감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어떤 그러니까 이 사회 트렌드상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약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현상적인 그런 베이스가 있는 것에는 저도 충분히 그럴 법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게 그렇게 이제 꼭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이제 되게 오히려 요즘에는 좀 좋다는 평가들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과연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좀 들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가 되는 부분은 사실 이제 경제적 능력이 없는데 혼자 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제 조카도 이제 대학생이 돼서 일단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그 제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이래서 4명이 방을 쓰는 것, 혼자 방을 쓰던 세대가 4명이 방을 쓰는 방에서 산다라는 게 너무나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아니라 그럼 둘이 혹은 보통 이제 셋까지는 요새는 방을 안 쓰더라고요. 2명이 방을 얻었을 때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라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우리가 예전에는 인류 역사상 정말 항상 있었던 일인데 왜 요즘에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내가 조건만 주어진다면 이것은 배제할 수 있는 일. 사실은 조건이 안 돼서
되는 일이라고 그냥 이렇게 치부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건 극복해봐야 되는 경험이야라고 조언을 못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런 경우에는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그렇죠. 있어? 라는 소리를 오히려 듣게 마련이죠. 저도 김동완 기자님 말씀에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 혼자 다른 것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산다는 의미는 아닐 텐데 왜냐하면 그렇죠. 나가 혼자인 것처럼 다른 누군가도 그렇죠. 혼자인 것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과 여러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 저도 저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 부분은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나머지를 배제해버리는 데서 오는 편안함 같은 거. 아무도 나한테 뭘 안 하는 걸 즐기는 거죠, 사실. 맞아요. 그런 게 지금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다른 걸 다 지워버리고 그럼 나만 있으면 편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럼에도 말씀처럼 우리는 어쨌든 나 혼자 살아도 사회 속에서 그렇죠. 살고 있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맺어져 있는데 연관이 맺어져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자기 혼자를 충분히 부양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숨기가 훨씬 편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다 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눈에 안 띄는 방식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혼자 살기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할 생각이 특별히 없는데, 그리고 뭐, 혼자 한 지금 10년째 직장 생활을 해왔고, 그래서 제가 뭐, 가끔 고기도 사먹을 수 있고, 뭐, 보고 싶은 영화 볼 수 있고, 이 정도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는 부담이 없어요. 네. 뭐, 크게 집을 산다거나 이러진 못했지만, 그럴 생각도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한테 유일한 이제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내가 새로 안 만들 수는 있잖아요, 관계를. 네. 근데 이미 만들어진 관계 중에 없앨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부모와의 관계인데, 이게 또 이제 고령화 사회랑 이제 연관이 되면서, 일본에서는 이미 이게 되게 사회 문제가 됐거든요. 그 관련된 책이 또 소개된 게 있어요, 한국에. 제목이. 나 홀로 부모를 떠안다. 네, 맞죠? 나 혼자 부모를 떠안다. 네. 이 책의 부제가 비혼화와 고령화의 만남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들이 누군가의 이제 도움과 부양을 받아야 될 상황이 왔을 때 자식들 중에 그거를 맡는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라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정을 꾸려서 있는 사람은 뭐 아내도 있고 애들도 있고 하니까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으니까 네가 해야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맡기 시작하면 또 한편으로 사회에서는 저거 나이 먹고도 혹은 독립할 나이가 지났음에도 부모 뜯어먹고 있는 기생충. 이렇게 또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고립감을 느껴서 사회적으로 좀 충격적인 사건들도 벌어지고 뭐 부모를 해야 한다든지 자기를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매년 수십 건 수백 건씩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 홀로 살기를 결심한 사람들, 선택한 사람들의 다수가 뭐 1, 20년 안에 마주할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계획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상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사실 그게 이제 우리나 일본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유교적인 전통이 강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만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아까 그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이 책에서 정말 놀랬던 부분은 뭐냐면 미국도 똑같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이제 고령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의 노인들을 생각하면 어떤 장면 떠오르세요? 영화에서 보면 다 양로원이나 어떤 시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그렇죠. 노인들은 그런 시설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괴담들. 거기 가면 나를 거기서 죽는 날밖에 기다리는 게 없고 너무나 활기가 없는 유령들의 뭐 같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홀로 노인들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그리고 그런 노인들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그런 소망을 자식들이 그 안기에는 뭐냐면 그 부담이 예를 들어서 좀 괜찮은 그런 노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형태의 공동주택 이런 거를 가는데 1년에 약 한 6만 달러 정도가 든대요. 비싸구나.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일시불로 보증금을 내야 되면 20만 달러 정도쯤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지
이게 그러니까 딱 그냥 어떤 문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제 문화의 문제를 넘어서는 조금 더 사회 시스템과 관련된 사실 그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저는 복지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복지 부분의 베이스가 돼 있는 나라들과 그렇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들이 그냥 내 개인이 뭐냐면 나 유교적 전통에서 자랐으니까 내가 부모를 부양해야지라는 그런 의지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 복지라는 측면을 생각해 보면 어쩔 수 없이 1인 가구로 남아 있기를 강요받거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서서 뭐 그 남들과 비교하거나 맞추는 게 힘들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고 혼자 뭔가를 한다. 사는 것뿐 아니라 밥도 혼자 먹으면 부담이 없잖아요. 내가 내는 그만 하면 되니까. 선택하면 되니까. 근데 그리고 요새 편의점 혼밥은 3,500원이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 만나서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아도 지출을 하게 되니까. 네, 어떤 걸 해야 되니까 그런 부담이 있는데 그거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워낙 해결이 안 되니까 벌어지는 문화적인 현상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씀처럼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멋있는 사람들의 선택만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니까 그런 격차는 굉장히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웨덴 같은 경우가 정말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스웨덴 사람들은 그렇게 혼자 사는 걸 선호합니까? 그 답이 뭔지 아세요?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어서. 그렇죠. 저는 거기서 빵 터졌어요. 헐, 진짜 그렇구나. 아니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복지 설계의 많은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적인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항상 가정에서 그렇죠. 복지의 상당 부분을 담당을 해왔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지 역사가 짧아서 거기에 그렇게 세세하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사실은 없었어요. 어떤 세수의 어떤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새로 젊은이들이 돈을 벌어야 이 가족 내에서 부양이 되는 것인데 첫 번째 문제는 이게 안 된다는 거. 소득이 이제 오히려 줄고 있다는 그렇죠. 거. 개인 소득이. 두 번째 문제는 이 위의 세대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1950년대, 뭐 60년대생까지만 해도 자식 키우는데 굉장히 올인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자식 키우는데 올인을 하면 본인의 취향도 알 수 없게 되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남은 나의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이해와 설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식이 대학교에 감과 동시에 이제 허공에 던져지는 약간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 자식이 뭐 대학에 가면 나는 뭐 이혼을 할 거다. 그리고 뭐 나는 뭐 자식이 하여튼 자식만 대학에만 가봐. 그리고 그건 없어 사실은. 그러면 이게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하던 걸 하게 된다고요. 자식 뒷바라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의 세대 입장에서는 돈도 얼마 못 벌어. 근데 같이 사는 부모님들이 어떤 흥미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올인을 해온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TV 같이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도 더. 아직도 우리는 자식이 부모를 봉양을 안 하면 약간 좀 사회적인 시선이 있잖아요. 미국은 그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 토대가 전혀. 원래 개인주의가 발달해 있고. 이제 미국보다는 훨씬 한국이 그렇죠.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지금 함께 살기에서 가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뭐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두 분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김도환 기자님 결혼 앞두고 계신데 네. 뭐 자녀에 대한 계획 이런 게 자녀에 대한 계획은 일단은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혼을 할 이제 저의 예비 신부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부터가 굉장히 달라진 거예요. 사실 저는 이전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으니까 저는 남자니까 애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는 자동으로 없는 거지.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하게 될 거냐. 근데 이미 제가 깨달은 게 저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아요. 협의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연배 사람들이 이제 특히 여전히 남성들은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네. 엄청난 이제 그 아이가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이미 한 1, 20년 동안에 이제 그 나의 인생이 이제 고정된다라는 그 저당 잡힌다. 네. 네. 그런 부분.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고. 근데 이제 그런 선택을 함에 있어서 약간 그건 이제 실리적인 차원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저는 워낙 애들도 좋아하고 해서 그런 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뭐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이후에 그 이외에도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고려를 해야 되겠죠, 같이. 저는 뭐 제 대해서 이제 저는 제 대해서 끝이 잘 거잖아요. 아니 쭉 그러면은 싱글턴으로 사실 건가요? 뭐 가급적. 그리고 저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아이는 절대 가질 생각이 없어요. 절대까지. 네, 그게 합의가 안 되면 결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결혼해서 합의해도 되는데. 저는 또 이게 말 나온 김에 얘기하면 굉장히 안 좋은 케이스 많이 봤는데 가장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저 대학교 친구들 여자 사람인 대학교 친구들 얘기하다 보면 20대 초반에는 애기 생각을 하는 애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대학이니까. 당연히 자기는 취직하는 거고. 20대 후반이 가면 애를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애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제가 이게 되게 신기하다 싶어가지고 나름대로 혼자 이런저런 추측과 취재와 이런 걸 해서 제가 나름 결론을 얻은 건 뭐냐면 이들에게 출산과 육아는 인생 재부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여성으로서 혹은 뭔가 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아쉬웠던 것들을 투영하겠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서 완벽하게 키우고 싶다는 욕망이 투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저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내가 만약에 저 애면 이거 진짜 좀 짜증날 것 같다. 저는 약간 거기서 지금 약간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20대 후반에 자신의 인생을 벌써 리부팅하려고 하는 것은 뭘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보는 거는 이 친구들이 사회에 나와보고 뭔가 유리천장을 느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쯤 되면 사실 저도 이제 이게 어떻게 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좋은 직장에 입성할 수 있겠구나의 노하우가 이제 어느 정도 좀 쌓여 있는 상태거든요. 약간 그래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되게 저는 그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결론 내리고 있어요. 저는 여성으로서 그 의견에 동의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성은 20대 후반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47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를 35세 결혼했지만 안 가졌어요. 근데 요즘도 이제 가끔 드는 게 뭐냐면 이제 곧 폐경이 오고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면 그러니까 예전엔 이게 내가 선택의 문제지만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어떤 지경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애가 없는 삶을 되게 당연하게 그러니까 그럴 땐 정말 많은 고민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혼을 늦게 한 친구들 같은 경우 혹은 비혼자들도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혼자 살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에 있어서 여성들에게는 그 아이라는 부분이 왜냐하면 남성들처럼 생산 능력이 60이 돼도 70이 돼도가 아니라 딱 정해진 어떤 리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여성으로서 자기 삶에서. 그러네요. 남성보다는 훨씬 그럼요. 리미트가 정확하다니까요. 그렇구나. 이제 각자의 인생 계획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어요. 그 혼자 살기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중심적으로 나눴는데 함께 살기에 대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함께 살기와 관련된 책들을 보면 제목들이 다 마을이 들어가요. 저도 그게 놀라웠어요. 예를 들면 마을의 귀환,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뭐 이런 제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홀로 독립된 어떤 존재들로서는 뭔가 어쨌든 기존의 사회가 유지되거나 혹은 어떤 우리가 그 공동체에서 느낄 수 있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기존의 시스템 안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라는 게 마을이 없어서 마을이란 말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도시 속에서는 완전히 다 경제적인 관념으로만 묶여서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 내 집 내 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현상인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우리 셋 다 이쪽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하셨을까? 아닌가요? 마을 그런 공동체 여기 이 책들에서 다루는 것들도 대부분 도시에서 벌어지는 공동체 실험이잖아요. 성미산 마을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사례들을 다루는데 저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그 관심이 없는 주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그 동네에 살지 않으십니까? 근처에? 근처에 살죠. 그러나 그 근처에 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뭘까요? 각자의 그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아직은 좀 오래된 세대라 그런지 이래서 마을이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그닥 그 뭐라 그럴까 이미지적으로 좋게 다가오진 않아요. 마을이라고 하면 뭔가 되게 귀찮고 이끼나 곡성 쪽입니까? 아니요, 그 정도 호러는 아니고요. 뭐냐면 뭐랄까 너무 잦은 관심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그러니까 별로 그런 나의 개인적인 것들을 그러니까 내가 공유하고 싶을 때 공유하고 끊고 싶을 때 끊는 게 안 된다라는 느낌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결과 단절의 주체가 그냥 오롯이 나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것이 이제 그냥 서로에게 열려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을 때도 연결되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아직은 제가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 진짜? 근데 상관은 없는데 그런 동네는 되게 살기가 제 기준에 별로 좋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것일 뿐. 근데 뭐 저는 뭐 그런 것도 그러니까 어떤 이런 필요 이상의 관심. 아니, 물론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또 거기에는 또 거기만의 맛이 또 있으니까. 네, 그렇죠. 같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살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굳이 찾아가면서 살 것까지는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요즘 약간 그런 부분은 의문은 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마을 예찬론이 많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그 뭐,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마을의 귀환. 이거 이제 저희 회사 친구들이 쓴 책이거든요. 네, 예. 근데 별로 네. 책은 재밌게 봤는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지역 기반의 공동체가 있고, 그러니까 지역 기반이 아닌 또 다른 공동체가 있잖아요. 뭐 취향의 공동체가 있죠. 그렇죠. 취향이라든가 서로의 어떤 필요라든가 혹은 어떤 목표를 같이 하는 사람들의 그 공동체라든가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어지는 게 싫은 것 같아요. 내가 주어진 것 속에서 어떻게든 해내야 되는 것들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그런 건 안 그래도 너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살고 뭔가 내가 새로운 걸 계획하는 데까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파해가면서 살고 싶진 않고요. 사실은 뭐냐면 만약에 한다면 조금 내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저는 아까 얘기하면서 못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이제 혼자 살기 얘기를 했잖아요. 같이 사는 사람에게도 혼자 살기가 필요해요. 우리는 혼자 사는 사람에게도 가치도 필요해, 함께도 필요해라고 얘기하지만 가족이라든가 어쨌든 뭔가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타자잖아요. 가족이든 뭐 남편이든 누구든 다 그런 사람들과 살 때도 정말 혼자 살기가 필요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자아가 강하고 독립적인 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해서 살지만 제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이 함께 살기가 견디기 힘든 어떤 게 아니라 매우 풍요롭고 의지가 되는 어떤 관계예요. 그리고 나의 혼자 살기 또한 내가 언제든지 숨을 수 있을 때 혹은 정말 내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나를 지킬 수 있고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 속에서 나를 직면하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 누구에게나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가 필요한데 그것이 되게 스테레오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혼자 마을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가족이 있지만 혼자 살기를 해. 혹은 혼자 살지만 마을이 아니라 뭐 어쨌든 그걸 뭐라고 마을도 아마 스테레오타입으로 붙인 건 아닐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다양한 어떤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그 다양한 이름들 자체가 오히려 마을이라는 이름이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더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마을을 다루는 책들의 마지막 부분에 쓰실 법한 그랬나요? 내용이네요. 저는 요즘에 이웃하고 잘 지내거든요. 신기한데 혼자 사는 남자가 그러기 쉽지 않은데 진정. 혼자 살면 쉬워요. 그래요? 혼자 살면 그냥 혼자가 마음에 들면 마음에 맞으면 친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여자들과 좀 다른가 보다. 혼자 사는 여자들이 저는 동네에서 혼자 8년 살면서 우리 주인집 아저씨 말고 그렇게 특별히 친하게 지낸 사람이 없었거든요. 물론 그 이웃은 이제 일을 하면서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고 우연찮게 이제 비슷한 동네에 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지금 인천에 사는데 20살 때 이사 왔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네트워크의 기반이 없어요. 인적 기반이. 그래서 늘 점으로만 있었죠. 그 동네에서는. 그런데 이웃이 오고 나서 이웃하고 이제 종종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게 하게 되니까 동네를 다니게 되는 거예요. 동네 맛집도 알게 되고 우리 동네 뭐가 불편하다, 뭐가 없다. 이게 좋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들에 어쨌든 관심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그 이웃하고는 너무 잘 맞는 것이 그 이웃도 비혼이고 10년째 동거만 하고 있거든요. 두 분이. 셋이 만나서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그리고 저희는 그런 게 너무 잘 맞아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저녁을 먹었단 말이에요. 내일 점심에 만날까라고 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일 점심이 됐는데 아무도 서로 메신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로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나도 약간 귀찮은데 저 사람도 귀찮구나. 이런 게 잘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되게 좋다. 이건 딴 얘기인데 그런 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혼자 사는 게 편한데 뭔가 함께해서 얻는 즐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렇죠. 사람 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으로 그 중거 집단이라고 하죠. 본인의 중거 집단에 가까운 사람들로 마을이 구성된다라고 하면 되게 재밌겠죠.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사고방식, 뭐 취향, 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맞을 거고 그리고 이제 적어도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도 그러니까 좀 과하지 않게 한달지 선을 지킨달지 알아서 이렇게 하면은 뭐 마을 더 좋은 마을이 되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어떤 그걸 선택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굳이 그 리스크를 지려고 하지 않는 약간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거기에 또 반대 이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사실은 뭐랄까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될지 참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수업을 해보면 제일 좋은 반의 구성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수업을 해보면 그 반에 들어가면 애들이 다 똑같아요. 같은 평수, 같은 아파트 단지. 왜냐면 학교도 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매우 이질적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배우고 느끼고 누리고 이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또 다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라 그럴까 되게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되게 약간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다는 걸 알겠는데 두려운 거죠. 근데 이제 가령 저는 이제 쉐어하우스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쉐어하우스를 전 싫어하거든요. 왜요? 그 지금 말씀하신 딱 그 케이스에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러니까 각자 개인 공간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대부분의 사람의 경우 그게 집이죠. 혹은 차. 차는 정말 완벽히 독립된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쉐어하우스라는 거는 방은 뭔가 이제 하나씩 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거실, 주방, 화장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같이 쓰는 건데 이런 방이 그러니까 독립된 방이라고 할 때 예전에는 그냥 방 하나만 됐어도 감지덕지였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요즘 사람들은 나의 독립된 공간은 내가 자고 먹고 싸고 씻고 쌀 수 있는 통합적인 공간을 얘기하거든요. 쉐어하우스는 이거에 부합하는 조건이 전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쉐어하우스에서 굉장히 그런 웃지 못할 어떤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가령 이제 어쨌든 이제
이건 나의 개인 공간이고 이건 건드리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건드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고. 그러니까 쉐어하우스라는 건 정말 그 랜덤이거든요. 내가 뭐 손잡고 같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통은. 그러면 서로에게 뭔가를 배우기보다는 오히려 감정만 상해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황쌤이 얘기하신 부분이 물론 다른 구성의 어떤 그런 사람들과 같이 했을 때 배움이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학교의 어떤 같은 클래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을 때의 얘기고 사는 공간,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을 같이 쓰는 사람들은 동질성이 있어야죠. 적어도 대화가 가능해야죠. 소통과. 그럴까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까 왜 그런 얘기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고령화돼서 노인이 돼서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혹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으로서 정말 내가 어떤 독립된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조건의 사람이 있고 사실 뭐냐면 되게 다양한 조건에서 지금 혹은 가족을 이루고 살다가 한쪽 편이 먼저 갈 거 아니에요. 둘이 한날에 동시에 못 가니까 그렇게 남겨진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다른 이유로 그런 싱글들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럼 아무리 시설이 좋은 요양원에 노인들만 모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과연 그럼 행복하고 그 안에서 막 복지가 되게 잘 되고 해피하고 그럴까. 실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애들을 맞벌이를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부와 그다음에 노인 가구가 그냥 같이 살잖아요. 한 집에 쉐어하우스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둘이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가 채워줄 수 있는 서로가 현실적으로 서로의 필요도 채워주고 정서적인 부분도 채워주고 이런 부분들의 하우스들이 있다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복지나 이런 부분이 그냥 단지 경제적 조건이나 삶의 수준만 맞춰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서적 유대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그런 관계들로 우리의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함께 살기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다르게 사고해보는 건 어떤가. 근데 이제 집을 구하는 문제는 사실 뭐 이렇게 학교에서 반 정하듯이 짜주는 게 아니라 어떤 개인의 선택과 시장 경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어떤 이렇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적어도 가장 그 프라이빗한 공간은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그 미국 인류학자인 에드워드 홀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인간관계의 거리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했어요. 친밀한 거리, 개인적 거리, 사회적 거리, 공적인 거리. 친밀한 거리는 45cm 미만. 오, 완전 가깝네요. 45cm를 허락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친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 거리는 45cm에서 1.2m까지. 1.2m는 뭐 친구랑 뭐 그냥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는 1.2m에서 3.5m 정도의 거리. 근데 이제 가령 팀장님과 제 책상 사이에 그렇죠. 그렇죠. 지금 바갈라딘님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자인데 이제 출판사에서 어떤 새 책을 가지고 미팅을 하러 왔을 때 이 정도 거리가 유지되죠. 네, 이게 이제 사회적 거리. 그리고 이제 뭐 공적인 거리는 3.5m 초과니까 그 사람이 뭐 한국 사람이겠지만 뭐 나랑은 별 뭐 약간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 거리 뭐 저는 이 사람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집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거는 친밀한 거리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아, 집에서 같이 산다고 했을 때.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화장실 같이 쓰니까. 제가 오늘 취재를 꽤 많이 해왔는데 그 실제로 그 쉐어하우스를 하고 있는 그 어떤 이제 스타트업 업체의 매물을 확인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었던 건 굉장히 비싸다는 거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가령 강북구 미아 4동에 이 9옥이라고 하죠. 15년 넘은 오래된 연립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이 쉐어하우스는
3층인데 총 11명이 살아요. 많이 산다. 화장실이 2개야. 그건 너무하다. 11명에 2개면 좀 심하네요. 너무하다. 근데 다른 데도 크게 다르잖아요. 신축 건물도 7명에 화장실 2. 그러면 3명당 화장실 하나. 그러면은 겹치겠죠? 출근 시간에 100% 겹쳐요. 이거는 뭐 45cm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이 씻고 나온 공간에 들어가서 내가 씻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어떤 주거 문제를 얘기할 때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휴거라고 해서 휴거 아세요? 휴거? 하늘에 올라가는 거? 휴먼시아 거지라고. 죄송해요. 네. 초등학생들이 쓰는 유행어예요. 그게 그러니까 주공 아파트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LH가 지은 아파트의 그 임대 아파트죠. 그러니까 이제 브랜드가 휴먼시아인데 휴먼시아에 사는 애들을 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른대요. 진짜?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보통 뭐 레미안이나 뭐 힐스테이트나 이런 아파트에 사는 애들이 그래서 이제 한때 이제 이게 시사 용어로 잠깐 떠올랐었던 건데 그것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그런 아까 쌤이 말하신 현상 같은 반인데 이 반에 똑같은 아파트 애들만 살고 있어. 그러면 이제 좀 서로 배우는 게 좀 덜하겠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간에 개인적인 집이라는 공간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황인 거고 저는 제 생각에는 집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어떤 개인적인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어떤 적어도 대화가 되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대한 상상력이 굉장히 그리고 우리가 집에 대한 생각이 되게 뭐랄까 너무 고정되어 있는 있죠. 거예요. 네. 사실 보면 외국은 독신자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사실은 뭐냐면 정말 먹고 싸고 씻고 이거는 보장돼야 돼. 요새는 방 하나에도 그게 다 원룸이라는 게 뭐야? 그 다 딸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공간에서만 고립되는 게 아니라 사실 공동의 공간들 있잖아요. 그 안에 다 세탁기 있을 필요 없고 그 안에 다 무슨 뭐 온갖 주방기구 다 있을 필요 없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한 거 하고 그다음에 공유하고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뭔가 친밀성이나 다른 상상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해놓은 그런 새로운 것들이 외국엔 이미 많은 것 같던데. 그건 뭐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도 괜찮은 사람들은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 실제로 어떤 쉐어하우스 카페 같은 데 가보면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같은 집안에 있으면 이 방 안에서 나는 소리는 더 쉽게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집이 떨어져 있는 거랑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쉐어하우스는 남자들은 또 안 하더라고요. 쉐어하우스를 잘 안 해요, 남자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 집에 사는 어떤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소리가 너무 크다. 사랑하는 소리가 너무 듣기가 싫다. 그래서 뭐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뭐도 했고 뭐 했는데 도무지 너무 짜증이 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그런 어떤 효율성의 부분이 있겠으나 화장실이 따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어떤 개인이 느낄 수 있는 사실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도 짜증나지만 있다가 나온 사람도 되게 좀 수치스럽거든요. 그렇죠. 뭔가 본인의 흔적을 남이 알 수 있다는 것이. 약간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고려가 덜 된 상태에서 마을이라는 의제가 되게 굉장히 뜨고 또 이제 마을과 함께 덩달아서 쉐어하우스도 좀 뜨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이 쉐어하우스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약간 이런 어떤 새로움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간 본성에 가까운 부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는 계속 그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개인, 홀로, 혼자 이게 강조되는 분위기가 실제로 뭐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혼자와 함께라는 것이 이제 어쨌든 혼자와 함께가 함께 얘기되어야 한다라는 대전제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사회 공동체의 존속과 유지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이 두 가지가 이제 균형 있게 얘기되길 바랄 텐데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그 함께에 대한 것이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문화적으로 크게 얘기됐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혼자 홀로가 굉장히 강조돼서 얘기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뭐 이 사회의 변동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몇 년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것이 지금처럼 되게 실제보다 부풀려지거나 실제 어떤 문제들이 드러나지 않거나 이런 상황들 속에 있는 거는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서의 논의를 더 이제 진전시켜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드네요. 그러니까 마을이라는 것도 그 기존에 이제 도시에서의 삶이라는 것이 채워지지 못한 게 너무 많고 강하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반작용과 새로운 사고로 나온 것인데 이것도 여전히 실험 중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험 중인 것이니까 그런 것이 이제 성공 사례 혹은 이제 좋은 사례들 중심으로 얘기가 계속 되고 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드러나지 않는 어떤 문제들과 아쉬움 이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이 두 개가 만나기에는 지금 각자 생존과 이제 자기 문화 지형을 확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연결이 안 된다는 느낌이 자꾸 드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는 오늘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혼자 살기나 함께 살기는 여태까지는 당연했던 의제였던 것 같아요. 그냥 내 결혼 안 하면 혼자 사는 거 당연하고 결혼한이거나 어쨌든 뭐 부모가 있거나 뭔가 혈연이 있으면 같이 사는 게 당연하고 근데 사실은 혼자 살기나 함께 살기가 당연한 게 아니라 각자가 그 안에서 뭔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혼자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같이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도. 근데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더 혼자 삶으로써 혹은 함께 삶으로써 행복해지도록 노력하는 것 혹은 혼자 살더라도 언제든지 함께 살 수 있고 함께 살다가도 언제든지 혼자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전처럼 내 상태가 고정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사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좋네요. 네. 그럼에도 저는 당분간은 혼자 살 생각이고요. 함께 살기도 좋아요. 아니 근데 우리는 뭐 7포 세대, 9포 세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지금 점점 더 고착화되고 있고 특히 이제 소득 부분이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게 최근에 뭐 이 주제하고는 큰 뭐 어떻게 보면 연관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읽었던 책이 그 후쿠이라는 일본의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토록 좋은 마을인가요? 책 이름이? 이토록 멋진 마을. 이토록 멋진 마을. 그래서 이제 그 동네가 일본에서 가장 그 학생들의 성적도 우수하고 행복도도 높고 약간 이런 좀 특이한 동네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어떤 저널리스트가 그 동네를 이제 왜 그런가를 이렇게 뒤져봤었던 건데 결국에는 뭐 이렇게 아주 명료하게 설명하진 않아요. 근데 책을 전반적으로 쭉 읽어보고 이제 저의 들었던 생각은 평등이었던 것 같아요. 평등. 그러니까 거기는 그 동네는 보육원 수도 일본 1위여서 여자들이 일하기에 정말 좋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그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스타트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적인 자유가 충분히 주어지는 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평등한 대화가 되게 많이 오고 가고 있는 동네구나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마을이나 아니면 뭐 혼자 살기, 뭐 함께 살기 다 좋은데 저는 지금의 혼자 살기 열풍은 약간 어떤 새로운 어떤 사조라고 해야 되나요? 사조라기보다는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맞겠네요. 네. 우리가 삶의 어떤 저떠한 이유로 삶이 변화했는데 그 결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지 혼자 사는 것의 어떤 미덕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부상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감화돼서 거기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게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도 사실은 혼자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맞춰진다면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하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라는 게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이게 대립항처럼 여겨지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두 개가 다 어떠한 자유로운 선택의 결과라고 이제 전제되면 네. 이게 편하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아까도 제가 두 개가 만나기 어려운 상태라고 얘기하는 게 혼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사는 사람들을 갇힌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쉽고요. 어딘가 엮여서 예, 갇혔다, 자유롭지 못하다 저 사람들. 그럴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혼자가 멋지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괜찮아지는 거고 함께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혼자 사는 사람들을 보듯이 여전히 저렇게 뭐 자기랑 마음 맞는 사람 하나 못 찾아가지고 외롭게 늙어가요.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상태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는 내가 이걸 선택했다고 믿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나은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내 삶이 훨씬 나은 삶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이제 그런 삶의 좋은 점들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좀 아까 말씀한 걸 좀 다시 부연하면 개인적인 혼자 사는 것도 좋고 어떤 같이 사는 것도 좋은데 그 모두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늘 그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 당신의 취향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황주부님 말씀처럼 그 혼자 살기와 함께 살기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더 많은 어떤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선들, 시야들 이런 것도 좀 확보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제 톡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오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중간중간 책 이야기를 섞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책들이 나왔었는지 기억을 못하실 저희도 사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혼자 살기와 관련된 책으로는 고잉 솔로 싱글턴이 온다. 그리고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나 홀로 부모를 떠안다. 이렇게 세 권의 이야기를 좀 나눴고요. 또 함께 살기에 대해서는 마을의 귀환, 마을을 상상하는 20가지 방법, 도시에서 행복한 마을은 가능한가. 그리고 짧게 다뤘지만 독립하고 싶지만 고립되긴 싫어. 이런 책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뭐 마무리하면서 두 분도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제 책 얘기 목록을 쭉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그걸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난 게 여기에 나오는 책들을 저도 지금 말씀하신 책들 다 봤는데 그 어떤 책보다도 오늘 셋이 모여서 이렇게 어떤 혼자 살기 혹은 함께 살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게 물론 굉장히 깔끔하지 않고 예, 굉장히 뭐 저 녹음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랬지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되게 함의하는 바가 크지 않나. 함께 살기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혼자 책 보는 것도 물론 재밌겠지만 네. 이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성으로 열어두고 우리가 이제 열심히 살면 될 것 같아요. 네. 황주부님도? 네. 저는 사실은 이제 저의 경우에도 이제 남편과 저 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좀 고민이 뭐냐면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우리가 늙었을 때 혹은 내가 홀로 됐을 때 그가 홀로 됐을 때 외롭고 힘들고 이러면 어쩌지? 라고 하는 고민이 되게 많은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이런 고민들은 혼자 사는 시대, 혼자가 많은 시대에는 사실은 모두가 할 수밖에 없는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고민에서부터 좀 뻔한 답이 아니라 되게 이런 시대가 올 줄 몰랐잖아요. 인류 역사상 처음 오는 이 시대에 그 답도 인류 역사상 우리가 좀 처음 받아볼 수 있는 놀라운 좀 답이 나오기를 기대해보고요. 저도 그 답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서 만족스럽고 좋은 분들도 계실 거고 함께 살아서 만족스럽고 즐거운 분들도 계실 텐데 그걸 혼자 살아서 함께 살아서보다 훨씬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유를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많은 이유들이 나올 텐데 그중에서는 함께 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을 거고요. 또 혼자 할 수 있는 이유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게 좀 더 구체화시켜보면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희 이렇게 질문을 가지고 삶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잖아요. 삶이나 세상에 대한 질문들. 여러분들 자유롭게 팟빵 게시판이나 뭐 SNS에 저희 쪽으로 이런 거 달아보면 좋겠다. 나 요즘 이게 제일 고민이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네. 제가 탁 잡아가지고
여러 책들이 있는 저희의 검증받지 않은 이야기뿐 아니라 검증받지 못한 저희들의 어떤 감정과 거기에다가 어떤 검증받아서 나온 연구 자료를 취합해서 그렇죠. 책들을 취합해서 여러분들께 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책사이다 6번째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